전에 근무하던 언론사에는 칠순이 훌쩍 넘은 경비원 아저씨가 있었다. 동료들은 그를 수첩왕자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렇게 기억된다. 그는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늘 웃는 얼굴로 지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경비일이 자신의 천직인 양 항상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명절 구분 없이 1년 내내 막교대 방식으로 일했다. 순찰은 물론 방문객 접수와 주차 차량 단속 등 온갖 일을 도맡았다. 아저씨가 처음부터 경비 일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은행에서 일한 베테랑 금융맨이었다.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다시 은행에 입사해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퇴직 후 시니어 재취업이란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지. 뭐랄까. 아직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러나 평생 번 돈을 큰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게 화근이었다. 목재 수입업을 하던 장남은 매번 아저씨에게 손을 벌렸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손자 손녀를 앞세워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장남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고 빚은 순식간에 수억 원대로 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은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아저씨는 사무보조직에 취업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아 번번이 거절당했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직업을 찾았고 결국 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한 달에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경비일을 택한 것이다. 평소 그는 땡땡은행이라는 로고가 크게 새겨진 낡은 가죽 수첩을 들고 다녔다. 그리고 수첩을 신주단지 모시듯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본 그의 수첩에는 하루 일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생에 대한 자세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출입국 공초 죽기, 분리수거와 현금은 수리, 화초에 영양제 주기, 겸손하기, 비우고 받아들이기. 견눈질로 살짝 보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이 보이는 날짜 같은 것들도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4월 23일, 마누라 생일 2월 17일. 왜 그는 수첩에 그런 날짜를 적어놓은 걸까 궁금했지만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아저씨가 퇴직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조촐한 송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늘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한 그를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기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서 소주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 요즘도 수첩에 메모를 하시나요?
메모? 예, 전에 보니까 수첩에 늘 분주하게 무언가를 적으시던데요. 그는 한 손으로 술잔을 든 채 돋보기 안경 너머로 우리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다. 아저씨는 술을 한 잔 털어놓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술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듯했다. 잠시 후 입을 연 아저씨는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사실은 내가 치매가 있다네.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부엌에 갔는데 내가 왜 부엌에 와 있는 건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병원에선 치매 초기라더군. 의사는 점점 증세가 악화될 거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더군. 치매라니요? 전혀 몰랐어요. 자네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운한 느낌이 들어.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진귀한 보물을 강탈당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지. 어차피 남은 인생 뭐 그리 길지 않으니 말일세. 술자리에 있던 누군가 느닷없이 중형차를 타다가 갑자기 경차로 바꿔 타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네요. 라며 어처구니 없는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보면 되나? 그런데 말이야, 기억이 흐릿해지는 상황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과거의 기억이 차츰 현재와 단절되면서 뭔가를 빼앗기는 듯한 그런 심정이었지만 말이야. 한편으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군.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거야.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설렘과 기대가 교차하더군.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로 여기기로 했지. 다만 병원을 나서면서 몇 가지는 결심을 했다네.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소중한 것들은 병세가 악화돼도 절대로 잊지 말자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사라지고 또 그 사실을 인지한다는 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우리에게 자신의 숨겨놓은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이 아저씨의 눈시울은 어느새 붉어졌다.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잠시 침묵했다. 10여 초의 정적이 흐른 뒤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았을 무렵 불현듯 그의 수첩에 빼곡하게 적혀있던 날짜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만난 4월 23일, 당신 생일 2월 17일. 그는 약물 치료나 요양을 택하지 않고 수첩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적어가며 정신적 활동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였다. 영화 메멘토에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자신의 몸에 문신을 그려가며 기억을 재구성하듯
파편적인 기억을 수첩에 남은 뒤 기억을 떠올리고 또 다시 연상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수첩. 난 느닷없이 외쳤다. 하지만 아저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잔을 내밀었다. 그가 내민 푸른색 소주잔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다. 약간 홍조를 띤 얼굴에 온화한 빛이 녹아있는 아저씨의 눈동자는 그날따라 처연하게 보였다. 그의 젖은 눈동자엔 인생에 대한 미련이 담겨 있었고 한편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몽롱함도 동시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린 아저씨의 치매 증세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니, 물어볼 수 없었다는 게 정확하다. 그냥 한데 어우러져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기울이며 아저씨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다음 날 그는 노비에서 입이 넓은 화초를 다듬고 있었다. 햇빛이 잘 드는 현관 근처에 서 있는데 키가 큰 그의 뒷모습 뒤로 마치 해식의 침처럼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수첩에 또박또박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는 퇴직하는 날에도 맡은 일을 묵묵히 해가며 수첩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록했고 그렇게 흐릿한 기억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요즘도 난 아저씨가 쓰던 수첩과 비슷한 모양의 낡은 수첩을 볼 때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로 여기기로 했지. 다만 결심했다네.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과 결혼기념일 같은 소중한 것들은 절대로 잊지 말자고. 몇 해 전 친구 피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피의 아버지로부터 듣게 됐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경건한 침묵이 20초 넘게 흘렀다. 다음 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상갓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눈물이 울컥 솟구쳤지만 꾹꾹 참고 영정사진 앞에 서서 녀석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영정사진 속에서 녀석은 씩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분명히 웃고 있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듯. 녀석은 9살 무렵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혼자 보내면서 자랐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겨울, 중견기업 임원인 피의 아버지는 13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했다. 과묵한 아버지와 반항적인 아들 사이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둘 사이의 대화는 아예 단절됐다. 녀석은 험프리 보가트가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보여준 남성다움과 여러모로 유사했다. 좀처럼 웃지 않는 도도한 카리스마, 삐딱하게 문 담배,
어딘가 고독한 면이 있어 쉽게 다가가기 힘든 남자였다. 요즘 유행하는 차도남의 원형이라고나 할까. 녀석은 4년 내내 장학금을 탈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녀석은 술에 취하면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정신이 나간 채 캠퍼스를 돌아다녔다. 녀석이 술자리에서 인생에 대해 논할 때면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이란 책을 인용하며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곤 했다. 사람이 왜 사랑이라는 걸 하는지 알아? 글쎄, 잃어버린 자신 반쪽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돌고 있네. 리스먼의 말처럼 말이야. 인간은 궁극의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안 그러면 고독해서 미쳐버리거든. 인간이 늘 고독하다고? 그럼 인간은 절대적으로 고독한 존재야. 한 인간에게 타인은 곧 지옥 아니면 천국뿐이지. 군중 속에 자아는 없어. 특히 내 자아는 제일 고독하지. 녀석은 술자리에서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조그만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열쇠고리 끝엔 곰인형이 달려 있었는데 해진 부위마다 꿰맨 흔적이 보였다. 우연히 열쇠고리를 본 친구가 에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왜 인형을 매달고 다니냐? 라며 빈정거렸지만 녀석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언젠가 녀석으로부터 열쇠고리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다. 곰인형 열쇠고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 사용했던 물건이었다. 곰인형에 달린 커다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카페트처럼 매끄러운 녹색 잔디가 마당에 깔려 있었고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녀석을 안아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단란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그의 손에 잡히지 않는 머나먼 과거가 돼버렸다. 그저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그 곰인형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고하고 지난 감상에 젖어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녀석이 딱 한 번 해맑게 전혀 고독하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던 적이 있다. 대학교 2학년 때 미팅에서 만난 여대생과 교제하던 시기로 기억한다. 녀석은 미팅에서 괜찮은 여자를 알게 됐다며 적당한 데이트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한 번은 그의 생일이야. 장미꽃 20송이를 선물하려던 참인데 내가 이러는 게 상식 밖의 행동은 아니겠지? 라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난 녀석의 질문이 상식 밖인 것 같았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때만큼은 녀석이 참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처럼 피는 군 복무 시절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그 후 다시 미소를 잃어버렸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고독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여전히 잘 웃지 않았다. 녀석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 시중은행에서 외환 딜러로 일했다. 연봉은 꽤 높았지만 차가운 김밥이나 햄버거로 점심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고 불평하곤 했다. 교통사고가
나기 6개월 전쯤 피가 연락을 해왔다. 오늘 일 언제 끝나니? 소주 한잔 할까? 내가 살게 임마. 요즘 남는 게 시간이고 돈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업무에 쫓겼던 나는 핀잔을 주듯 대꾸했다. 야 인마, 남는 게 돈이라고? 너 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 같은데 난 일이 산더미야. 일찍 끝났으면 들어가 쉬어 임마. 그 뒤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친구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시기 전까지 말이다. 발인을 하고 성남에 있는 화장터로 향하는 와중에 녀석이 술에 취할 때마다 되뇌던 문장이 떠올랐다. 우린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거야. 알아? 고독하기 때문에. 올해 기일에는 양술에 있는 녀석의 묘를 찾았다. 조촐한 봉분조차 없었다. 난 비석 뒤편 움푹 파인 곳의 흙을 조금 더 파냈다. 녀석의 행복이 스며있는 열쇠고리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녀석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에 들고 있었던 빨간 장미꽃 20송이를 내려놨다. 그리고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이젠 외롭지 말라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